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0월 7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을 쉬다 보니까 빨리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그 김동규 교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김동규 교수님 하면 가장 최근에 제가 떠오르는 강의는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2015년도에 이 강의가 있었고요.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와 연세대가 함께 기획하고 SBS CNBC가 촬영한 인문학 아고라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요 강연이었는데 이 강연에서 한 3번 본 것 같습니다. 3번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기억나는 부분이 나이 이제 거의 그때 당시에 이제 한 8세 정도 되셨겠죠.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나이 40에는 시간이 이제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가를 설명을 하시면서 나이 40대는 어떻고 50대 되니까 더 빨라지고 60세 되니까 돌아섰더니 이제 70세가 됐고 70세에서 눈 한 번 깜빡했더니 80세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우리가 30살 때는 시속 30km로 가고 나이 50이 되면 50km로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했는데 실제로 교수님이 표현하시기를 그런 식으로 너무나 뭐 금방 시간이 지나간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도 언제 이렇게 후다닥 저렇게 80세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들, 아이들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하면서 뭐 이순신 장군이 그냥 이순신 장군이 된 게 아니라 다 뭐 DNA가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최근에 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 있잖아요. 이어령 교수님은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나 천재로 태어난다. 누구나 천재로 태어나는데 300명이 태어났을 때 모두가 다 저방향으로 뛰어라고 얘기하면 1등부터 300등까지 어쩔 수 없이 1등부터 300등까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각자가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뛰어가면 300명이 모두 다 1등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어요. 그런 걸 김동규 교수님 말씀이나 이현웅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내가 내 재능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그 재능에 맞게 살고 그저께 제가 또 무슨 글을 읽다 보니까 인생은 내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 살고 또 내 재능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나눠줄 건가를 가지고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 뭐 이런 글을 본 것 같은데요. 김동규 교수님 이 강의의 마지막 강의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중근 의사나 이봉창 열사나 안중근 의사 뭐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단한 민족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아시아의 등불과 같은 나라가 된다. 세계의 등불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2015년이었다면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위성이라든지 뭐 BTS 그 이후로 정말 문화 콘텐츠 쪽에서 쌓은 그런 여러 가지 업적이라든지 그리고 각 사회별로 그죠? 산업별로 이번에 뭐 방위산업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언제 우리가 방위산업에서도 이렇게 탑티어가 돼 있지? 여러 분야에서 우리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근데 정말 세계의
등불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 강연 중에 유대인들이 장악을 했던 상권에 한국인이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밀려난다는 얘기도 하셨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뛰어난 민족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각 산업 분야에 지금 거의 다 뭐 탑티어로 다 올라서고, 새로운 뭐 스마트폰이 생기니까 스마트폰이 1등이 됐고요. 지금 전기차가 생기니까 또 전기차 부분에서도 테슬라를 쫓아가면서 2등, 3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꿈꾸는 금융 강국이 되는 그날도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신문 기사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머스크 변덕에 배팅을 한 헤지펀드 펜트워터라는 회사가 3,500억 대박을 냈다라고 합니다. 하워드 막스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테슬라, 근데 앨런 머스크가 다음 주에 아니면 다다음 주에 무슨 말을 할지 예측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인터뷰 중에 하시던데, 앨런 머스크 테슬라 CEO가 소셜미디어 트위트 인수를 원한대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미국 헤지펀드 펜트워터 캐피탈이 석 달 만에 트위트 투자로 대박을 터뜨렸다. 2억 5,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500억 차익을 거두는 대박을 터뜨렸네요. 지난 2분기에 트위터 지분 2.4%, 약 1,810만 주를 매수를 지난 2분기에 했었네요. 총 투자 금액이 이제 7억 2,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투자해가지고 3,500억 벌었네요.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인 주당 54.2달러를 반영하면 펜트워터 캐피탈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지금 1조 3,700억이 되는데요. 이 캐피탈이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7월에 매수 기회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는 4월 트위터 인수 계획을 발표했다가 7월에 돌연 인수를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었는데, 트위터가 집계한 가짜 계정 수치를 믿을 수 없다는 게 당시 이유였고요. 인수 철회 발표로 트위터 주가가 32.55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 이 펜트워터 캐피탈 설립자 매슈 할바우는 트위터의 재무제표 등에 거짓이 있거나 회사 가치가 떨어질 만한 사안이 보이지 않았다면서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에서 손을 뗄 확률은 매우 낮아 보였다라고 투자 이유를 설명을 했네요. 다만 펜트워터 캐피탈은 트위터 투자에서 손실을 볼 가능성에 대비해서 해치 상품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관련 비용은 차익에서 제외되고요. 트위터는 지난 4일 머스크가 원래 계약대로 주당 54.2달러에 인수하겠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트위터의 주요 주주로는 펜트워터 캐피탈 이외에도 일월리드 빈 탈랄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도 있네요. 4.57% 갖고 있네요. 그리고 옆에 이제 트위터의 주요 주주가 나옵니다. 그 스테이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 미국에서 이제 블랙록이 1등 ETF 운용사고요. 그 바로 밑에 이제 뱅가드, 3등이 이제 스트리트인데, 블랙록이 4.66, 스테이 스트리트이 4.28%, 그리고 사우디 왕자가 4.57, 일론 머스크가 9.55% 갖고 있고요. 뱅가드 그룹이 또 9.36% 이렇게 들고 있네요. 예. 그 머스크의 변덕스러움에 배팅을 했는데 아주 재미가 솔솔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미국 제재 피해 화웨이 반도체 직접 만든다라는 기사입니다. 미국 제재 때문에 화웨이가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데, 미국의 중국 대표기업 화웨이 제재가 미 행정부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고요.
여기 요약이 되어 있는 표가 있는데요. 미국 반도체 기술을 쓰는 기업은 화웨이와 거래를 금지한다. 미국 행정부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대만 TSMC와 거래 중단으로 화웨이 스마트폰 사업이 붕괴됐고요. 소프트웨어 사용 제한으로 설계자회사 사실상 지금 폐업되었다고 합니다. 국방수권법으로 미국 내 화웨이의 통신장비 사용을 제한했고요. 우방국의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 중단을 압박을 했었고요.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창업자 장녀 부회장을 33개월 동안 구금을 했었습니다. 그때 캐나다 공항인가 어디서 구금을 했었는데 33개월이면 꽤 오랜 기간 동안 가 있었네요. 미국의 제재로 첨단 반도체 확보가 차단된 중국 화웨이가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반도체 관련 통제를 강화해서 중국의 슈퍼컴퓨팅 등 미래 기술 개발을 원천부터 흔든다는 계획인데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애플은 중국 대신 인도 생산을 늘리면서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펑신웨이 IC 제조라는 신생기업이 중국 선전 화웨이 본사 근처에 내년 상반기 생산을 목표로 반도체 제조 설비를 건설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PXW는 화웨이 출신 임원이 설립했으며 선전 지방정부의 투자를 받아서 축구장 30개 규모의 부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생산만 하는 파운드리 업체였었는데요. 28나노미터급 반도체부터 제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에서 3나노미터 개발에 성공한 삼성전자나 TSMC에 비해서 6세대가량 뒤진 기술인데요. 하지만 화웨이의 지원 아래 기술력을 빠르게 끌어올릴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PXW는 중국 2위 파운드리 화홍, 대만 2위이자 세계 4위인 UMC 등으로부터 상당수 엔지니어를 스카우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장을 지으면서 해외 기업의 반도체 장비와 소재를 수입하고 있고요. 사실상 화웨이 계열사라면 미국 정부의 제재를 우회하는 셈이 되는데요. 미국 상무부 산업안전국은 이에 대해서 PXW와 화웨이 간 관계를 둘러싼 의혹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웨이는 통신장비 세계 1위, 스마트폰 2위까지 올랐던 중국 대표 기업인데 미중 갈등이 본격화하면서 미국의 집중 제재 대상이 됐고요. 핵심은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쓰는 기업은 국적을 막론하고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다는 제재였습니다. 2020년 9월부터 적용이 됐었습니다. 애플은 탈중국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인도에서 에어팟과 비치 등 일부 제품을 생산하도록 대만 폭스콘, 중국 럭스쉐어 등 협력사들에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애플의 주력 제품인 아이폰 13과 아이폰 14도 올해부터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인도산 아이폰 수출 금액은 올 4월에서 8월 5개월 동안에 1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내년 3월까지 1년간 수출액은 25억 달러로 이전 1년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애플이 이런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공급망 다변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애플이 세계 2위 스마트폰 시장인 인도 공략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도를 전략적 생산 거점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은 지난달 중국 항공사로부터 비행기 공급 계약 40건을 취소당했네요. 중국은 유럽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를 늘리는 한편 자국 기업인 샹페이가 개발한 중형 여객기 C919를 공식 승인하는 등 보잉의 입지를 줄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자국 그 기업에서 이렇게 중형 여객기도 지금
개발하고 있었네요. 미국은 개별 기업 또는 제품 기술별로 적용하던 수출 통제를 반도체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슈퍼컴퓨팅,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부문의 중국 기업은 모두 화웨이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되고,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첨단 반도체와 관련 기술, 장비 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S&P에 이어서 이제 피치마저 영국 신용 등급 전망을 내린 겁니다. 여미남에서도 커버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보면 한 번씩 한국에 대해서 S&P라든지 피치에서 부정적에서 안정적 요 부분을 왔다 갔다 하는데, 요게 바로 이제 그 등급을 낮추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치가 영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안정적에서 이제 부정적으로 낮췄고요. 영국 정부가 최근 내놓았다가 철회한 감세 정책으로 국채 금리 급등, 파운드와 가치 하락 등 금융 시장에 혼란이 컸으라고 합니다. 영국 국채에 대한 신용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피치는 다만 현재 국가 신용 등급은 AA-로 유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새 내각이 성장 계획의 일환으로 발표한 단기적 대규모 재정 패키지가 중기적으로는 재정 적자를 눈덩이처럼 불릴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전망 하향에 대한 배경을 밝혔고요. 지난달 30일에는 S&P가 영국 국가 신용 등급을 AA로 유지를 하면서도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미리 낮췄었네요. 무디스는 영국 정부의 채무 건전성이 훼손될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새로 신임 리즈 트러스 총리가 지난달에 트러스노믹스로 불리는 대폭 감세 중심의 예산안을 내놓았다가 이런 일이 생겼고요. BOE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돈 풀기에 나서자 엇박자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졌었고요. 국채 금리가 폭등하는 등 시장 혼란이 심각해지자 BOE가 대규모 국채 매입을 통해서 진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트러스 총리도 부자 감세안을 일부 철회했지만 진동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한편 영국의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25만 개 이상의 영국 기업이 폐업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규모라고 합니다. 영국 내 560만 개 기업 중에서 95%가 9인 이하의 사업장인 만큼 문을 닫고 있는 기업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영국 기업들의 폐업 증가에 대해서 심각한 물가 상승세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탓이라고 하면서 트러스 내각의 감세 정책으로 소비자 신뢰는 더욱 추락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닥다지는 이제 하이닉스 V자 반등은 글쎄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이달 들어서 사흘 새에 8% 이상 반등을 했는데 메모리 회복 기대 크지만 디램값 고점 대비 30% 하락했고 미중 PMI 지수도 좋지 않아서 연말 소비 지표가 핵심이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옆에 이제 표가 좋아가지고 기사를 따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기업에 대해서 주식을 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보면 이런 실적 체크나 이런 부분을 잘 안 하시게 되는데요. 지금 매출액 비교를 보시면 2021년 3분기에 하이닉스의 매출액이 11조 8천억이었고요. 올해 3분기 22년 3분기에는 12조 851억으로 매출은 소폭 늘었는데 영업이익을 보시면요. 영업이익이 작년 3분기에는 4조 1718억이었고요. 올해 3분기에는 2조 3천억으로 인해가지고 거의 1조 8천억, 거의 1조 9천억 정도 한 40% 이상이 감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이제 떨어지는 디램 가격 오른쪽 표에 나오듯이 21년 7월까지만 하더라도 DDR 지금 4 기준입니다. 8GB 기준으로 해서 작년 7월에서 9월까지만 하더라도 4.1달러 유지되던 그 디램 가격이 지금 2.85달러 정도까지 빠져 있습니다. 요 표를 보시면 작년 9월에서 11월 그리고 올해 1월 그리고 옆으로 플랫하게 가다가 올해 6월 달에 다시 3.35에서 2.88로 떨어지면서 거의 주가의 하락 흐름하고도 좀 비슷하기도 한데요. 예, 이렇게 디램 가격이 빠져 있는데 기사를 잠시 읽어보면요. 세계 디램 시장 점유율 26%인 SK 하이닉스가 이달 들어서 8% 상승을 하면서 지금 시가총액 65조 원을 회복했습니다. 예전에 한 100조 넘었었는데요. 지난해 2월 달에 108조 갔었었네요. 108조에 비하면 지금 65조니까 110조에서 한 65조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그죠? 네. 작년 이제 고점이 나왔던 게 우리가 월봉 주봉으로 보면요. 작년 3월 달에 고점이 나왔었고요. 15만 500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월 달에 고점이 나왔었는데 하이닉스는 3월 달에 고점이 나왔고요. 작년 10월 저점을 찍고 반등이 강하게 들어갔다가 한 13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빠져서 지금 9만 원에 와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고점 대비는 39.7% 딱 40% 정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V자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세계 경기 침체에 골이 깊다는 의견이 나오고요. 디램 지표도 아직은 본격적인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실적의 중요한 지표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과 수출 금액인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휘발성 메모리인 디램과 비휘발성 메모리인 낸드 플래시로 구분된다. 이제 우리 웜의 신박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이제 차이는 다 아실 겁니다. 낸드는 이제 하드 디스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이닉스에서는 이 디램과 낸드 플래시 비중이 8대2 수준으로 디램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은 디램에서 26.9%를 차지하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 쪽에서는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디램 범용 제품 DDR4 8GB가 지금 2.85달러로 한 달 전과 비슷한 가격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7월에 14% 하락했고요. 8월에 1%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작년 9월 대비해서는 1년 만에 이제 30% 이상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낸드 플래시는 이제 64GB 기준으로 해서 지난달 고정거래 가격이 3.11달러로 한 달 전 대비 1.9% 빠졌고요. 4개월 연속 하락세인데 지난 5월 3.44달러 고점 대비 4개월 만에 9.6% 이제 빠져 있습니다. 업계는 한동안 하락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2달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주가 동행 지표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선행 지표로는 미국과 중국의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 PMI가 대표적이다. 와, 이 박윤혜 기자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미국과 중국의 PMI 보시면요, 우리나라 코스피랑 되게 비슷하고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또 반도체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PMI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작년 6월 전으로 미국의 PMI가 거의 66인가 67 찍고 지금 50 초반까지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간밤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9% 오르면서 3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마이크론 주가도 10월 들어서 지금 9% 동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주의 상승은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진 영향인데, 서상영 연구원은 반도체 수요가 내년에는 증가할 것이란 모건 스탠리의 전망과 관련 업종에 대한 기대 심리를 높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어제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었던 걸 소개해드렸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시장의 선행 지표는 좋지 않다. 지난달 말 발표된 중국의 차이신 제조 PMI는 48.1로 전달 49.5보다 떨어졌고요. PMI는 제조업 경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선행 심리 지표인데, 기준선인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50 이하로 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지난 3일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이 집계한 지난달 제조 PMI는 50.9로 전달 52.8보다 크게 떨어졌죠. 네, 이 수치는 2020년 5월 이후로 최저치인데, 증권가는 반도체 실적 전망이 내년 상반기까지 좋지 않지만 주가 반등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다만 연말 소비 경기의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이민희 BNK 투자증권연구원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소비 경기 냉각이 지속되고 있어서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이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기아가 1위를 굳히고 BMW 벤츠를 제쳤다.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있습니다. 올해 국내 차 시장 판도 변화를 얘기한 거네요. 표 지금 오른쪽 표에 보시면요, 1월에서 9월 브랜드별 판매량이 국산 브랜드가 1위가 기아인데 35만 668대, 2위 현대차 29만 1378대, 3위는 제네시스 9만 8983대, 그리고 수입사는요, 1위가 BMW인데 5만 7756대, 2위가 벤츠, 3위가 아우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아가 현대차보다 6만 대를 더 팔았고요. 쌍용차가 틈새 시장 공략에 성공적이다. BMW는 4개월째 수입차 최다 판매를 하고 있고요. 출고 당기고 SUV 라인업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대세로 자리 잡은 기아, BMW의 선전, 쌍용자동차 토레스의 약진이라고 하네요. 올 3분기까지 이제 판매량 집계가 끝난 가운데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 판도 변화가 확인된다라고 하면서, 기아는 현대차를 제치고 안방 시장 1위 자리를 확고히 하는 모습이고요. 7년 만에 벤츠를 제치고 수입차 가운데 판매 1위를 달리는 BMW. 그러네요. 7년 전에 벤츠가 되게 디자인이 이쁘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BMW는 하나의 조금 약점이, BMW의 외장 디자인이 약간 계속 이제 좀 각진 모델이 많았고, 벤츠의 좀 획기적인 디자인에 비해서 조금 이제 지루한 그런 느낌을 주다 보니까 벤츠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1등으로 된 게 2015년 정도였었는데, 그 전만 하더라도 뭐 2005년부터 한 2015년까지는 BMW가 강남 소나타라고 할 정도로, 강남에서 보면 BMW가 엄청 많이 굴러다녔던 걸 볼 수 있는데, 벤츠한테 밀렸다가 지금 다시 1위를 탈환했다고 합니다. 외제차 분야에서는요. 월별로 따져도 이제 기아가 올 1월에서 9월 달 동안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월별 판매량에서 현대와 기아가 엎치락뒤치락을 했었는데, 이제 완전히 기아가 대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2020년 52만 4,500대 로 기아를 3만여 대 앞섰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기아가 현대차를 3만여 대 차이로 제쳤고요. 작년부터 기아가 국내 시장에서는 1등을 했군요. 올해 들어서는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9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기아가 35만 668대, 현대가 29만 1378대로 5만 9천 대나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올해 1위가 확실할 뿐 아니라 현대차와 제네시스를 합친 판매량까지 뛰어넘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올 9월까지 현대차와 제네시스를 합한 판매량은 39만 361대로 기아와 3만여 대 차이가 나네요. 제네시스를 따로 분류를 해서 그런 거네요. 어쩐지 저는 제네시스가 꽤 많이 팔리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읽어드렸던 이 표에도 현대차, 제네시스가 구분되어 있었군요. 네. 현대차는 이 제네시스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현대차 전체 그 ASP 평균 판매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처음 이 기사만 봤을 때는 현대차가 국내 시장에서 자리를 못 잡고 있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 제네시스 판매량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29만 대, 9만 대, 거의 10만 대에 가까운 9만 8,900대니까 전체 팔리는 40만 대 중에서 10만 대가 제네시스 고급 브랜드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전체 ASP도 올라오고 뭐 그런 영향 때문에 OP 마진도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환율과 함께 나타나는 듯합니다. 그 다음 러시아에서 지금 무슨 일이 하면서 중국 위안화 킹달러보다 더 잘 나가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사상 처음으로 러시아 모스크바 외환거래소에서 달러를 제치고 거래액과 거래량 1위 외화에 올랐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이제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위안화 결제를 대폭 늘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스크바 외환거래소에서 위안화와 루블화 간 거래액이 703억 루블, 1조 6,300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682억 루블에 그친 달러와 루블화 거래액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거래 건수도 위안화 루블화가 64,900건, 달러와 루블화가 25,900건으로 위안화가 달러를 크게 앞섰고요. 모스크바 거래소에서 위안화 거래액과 거래량이 달러를 제친 것은 이날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날도 계속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위안화 거래액이 달러 거래액을 넘어설 수 있던 계기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이고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제재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에서 자국의 주요 은행들이 퇴출당한 러시아가 국제결제 수단으로 위안화 사용을 크게 늘린 것인데요. 베이징의 금융권 관계자는 모스크바 외환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실물 거래와 자본 거래가 있는데, 러시아 자본시장이 크지 않은 만큼 실물 거래 비중이 압도적이라고 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간 무역이 급증하면서 위안화 거래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중국과 러시아의 교역액은 모두 1,17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4%나 증가를 했고요. 특히 위안화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를 지렛대로 활용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통화에 대한 기사를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달러 비중이 거의 뭐 44%인가 그죠? 50%였고 위안화 비중은 전 세계 외환 거래액의 2% 정도 수준에 그쳤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러시아랑 이런 거래액을 늘릴수록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그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유동성과 거래액, 이 부분이 아무래도 위안화의 기축통화에는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중국이 러시아 위기를 지금 지렛대로 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 천연가스 대금을 위안화로 지급하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중국 석유 천연가스 공사는 러시아 국영가스 기업인 가스프롬과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달러 대신 위안화와 루블화 50대 50으로 결제 통화를 사용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러시아뿐 아니라 1대1로 협력국들과도 위안화 결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달 상해 협력기구의 회의에서 달러 패권에 맞서 SCO 회원국 간 독자적인 지불 및 결제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고요. 이런 달러의 기축통화의 지위에 이런 도전을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 때문에 미국이 더더욱이나 중국을 견제하는 수위가 높아지는 이유가 중국의 위안화에 대한 기축통화. 미국이 저는 그 모든 거에서 가장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프라이어리티라고 하잖아요. 우선순위. 저는 가장 큰 우선순위가 페드나 미국 정부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달러의 기축통화지 유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국이 사실 그 덩샤오핑이 동학양해를 얘기를 하면서 100년 동안 중국이 함부로 이제 세계에 나서지 마라, 계속 힘을 길러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뭐 한 40년 만에 그 덩샤오핑의 얘기를 깨고 1대1로가 결국은 중국에서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해상 실크로드 이 부분을 건설하겠다라는 그 명분 그런 목적을 앞에 내세우고 실제로 그 나라들에게 그런 길을이나 뭐 여러 가지 인프라를 깔아주면서 이걸 다 위안화로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달러 차관, 뭐 IMF, 월드뱅크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미국이 다 이제 뒤에서 움직이는 기관들인데 그런 IMF 구제금융, 월드뱅크의 여러 가지 그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금이 다 달러잖아요. 그래서 계속 달러를 세계의 기축통화처럼 사용이 이제 되게끔 만드는 부분을 중국이 그대로 이제 따라하면서 1대1로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IMF나 월드뱅크와 같은 은행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라. 그런 식이 보면 그런 일들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대한 도전이다 보니까 미국의 아주 날선 그런 중국 견제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자인민대 국제통화연구소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무책임한 통화 정책으로 달러 시스템이 무너질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탈달러화 현상 속에서 위안화의 국제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바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이고요. 네, 또 3일 동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쾌청한 정말 하늘은 높고 천고마비의 계절이 됐기 때문에 이번 3일 연휴 동안 건강 유의하시고요. 리프레시가 제대로 되는 그런 연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